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겨우 이거예요? 어, 제가 더 잘할 수 있겠네요. 저는 그날의 공기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11월 초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거실 바닥을 밝히던 그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손주 지우가 유치원에 간 뒤 저는 늘 그랬듯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면 관절이 시큰거렸지만 이제는 익숙한 통증이었습니다. 주방 창문 너머로 보이는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잎새들이 춤을 추듯 흩날렸습니다. 며느리 서연이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을 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두굽이 원목 마루를 두드리는 경쾌한 소리. 그 소리만 들어도 오늘 며느리가 어떤 기분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빠르고 날카로운 소리일 때는 기분이 좋지 않은 날이었고 오늘처럼 차분한 소리일 때는 괜찮은 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카드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가 소파 쿠션 밑을 가리켰습니다. 며느리는 쿠션을 들추며 카드를 찾았고 그 순간 제가 아침에 정리해두었던 통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은행에서 기입해준 잔고가 124만 7천 원 그대로 보이는 낡은 통장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그 통장을 주워들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며느리는 이미 그 숫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서연이 웃었습니다. 짧지만 분명한 비웃음이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며 만들어진 그 표정 속에는 동정도 존중도 없었습니다. 그저 대수롭지 않은 것을 발견한 사람의 가벼운 놀림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통장을 테이블 위에 툭 던지듯 놓고는 자신의 명품 지갑을 챙겨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따뜻한 햇살로 가득했지만 제 가슴속 어딘가가 서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통장. 표지가 해져서 은행 로고도 희미했습니다. 이 통장은 제가 시장 보고 병원비 내고 지우 간식 사주는 생활비 통장이었습니다. 매달 아들이 넣어주는 50만 원으로 꾸려가는 제 소소한 일상이 담긴 통장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따스했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며느리의 그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실 이것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3년 전 아들이 결혼하고 며느리가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저는 조금씩 투명 인간이 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기대했습니다. 딸처럼 의지하고 딸처럼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며느리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제게 보인 것은 형식적인 공손함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늘 제게 편히 쉬라고 했지만 그 눈빛은 제가 거추장스러운 존재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면 다시 한 번 더 닦았고 제가 음식을 하면 간이 맞지 않는다며 외식을 고집했습니다. 제가 손주를 돌보는 것만은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면서도 제 의견은 단 한 번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안 키운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며 제가 지우에게 따뜻한 물을 먹이려 해도 옷을 두껍게 입히려 해도 무엇을 하든 제 경험과 세월을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면 됐고 손주가 건강하면 됐습니다. 제 자존심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그 웃음은 달랐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지난 3년간 쌓여온 모든 무시가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저라는 존재를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쓸모없는 노인으로 규정하는 잔인한 선언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사이로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그 모습이 묘하게 제 마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평온해 보이지만 사실은 바람 한 번에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 손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주름진 손. 이 손으로 아들을 키웠고 이 손으로 남편을 간호했으며 이 손으로 손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눈에 이 손은 그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가난한 노인의 손일 뿐이었습니다. 문득 서랍장이 떠올랐습니다. 제 방 서랍 깊은 곳에 오래전부터 넣어둔 또 다른 통장들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물론이고 아들도 모르는 통장들. 그 안에 담긴 숫자들을 떠올리자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알면 뭐가 달라질까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설거지를 마저 했습니다. 손주 지우가 오후에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간식을 줘야 했고 저녁 준비도 해야 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은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고 미세한 균열이었지만 분명한 금이었습니다. 며느리의 그 웃음 이후로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아침이면 지우를 깨워 유치원에 보냈고 낮에는 집안일을 했으며 저녁이면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볼 때마다 그날의 장면이 되살아났습니다. 통장을 집어들고 비웃던 그 표정, 무심하게 내던지듯 통장을 테이블에 놓던 그 손길, 그 순간들이 제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그 이후 며느리의 태도였습니다.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을 볼 때마다 돈이 없으면 자신이 계좌이체를 해주겠다고 했고 그 말투에는 가식적인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가난한 사람을 동정하듯 시혜를 베푸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는데 며느리가 해외여행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가고 싶다고 한 적도 없었지만 며느리는 비행기 값과 호텔비가 만만치 않으니 제가 같이 못 간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제가 경제적 부담이 되니 배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아들은 잠시 제 눈치를 보다가 지우를 봐야 한다며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익숙한 미소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연습해온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한 그 미소였습니다. 그러면서 지우와 집에서 재밌게 지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손에 쥔 숟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30년 전 저는 대기업 재무팀에서 일하는 커리어우먼이었습니다. 숫자에 강했고 투자에 대한 안목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이었고 승진도 빨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낳고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는 여성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저는 아들을 택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 행복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로 제 경력은 사라졌고 제 정체성도 점차 흐려졌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저는 그저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그리고 이제는 누구의 시어머니로만 불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모은 돈은 현명하게 투자했습니다. 부동산에, 주식에, 채권에.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저는 그 자산을 잘 관리했습니다. 아들이 대학 갈 때도 결혼할 때도 그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일어서길 바랐고 제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비싼 옷을 사지 않았고 외식도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는 척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돌본다는 뿌듯함을 느끼길 바랐고 제가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함부로 대했습니다. 아들도 어느새 그 생각에 동조하게 되었고 저는 점점 더 투명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11월의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혼자 있으니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그리웠습니다. 남편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며느리에게 호통을 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저는 혼자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친구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는 제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제 마음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아파트 단지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순자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안 좋다며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간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통장을 보고 웃던 며느리의 이야기를, 점점 더 노골적으로 무시당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제 안에 쌓여가는 분노와 슬픔을 모두 말했습니다. 말을 하는 동안 목소리가 떨렸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듣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참 답답한 사람이라고, 왜 진실을 말하지 않냐고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가진 게 많은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왜 숨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자랑하고 싶지 않았다고, 그냥 평범하게 겸손하게 살고 싶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겸손과 자기 비하는 다르다고, 저는 지금 제 자신을 너무 낮춰놓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았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너무 낮춰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지금 이런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이제라도 말하라고,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밝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는 안 될 것 같다고, 그냥 조용히 떠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순자가 제 손을 잡으며 정말로 떠날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결심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우산을 펼치려는데 지우가 유치원 차에서 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우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지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따뜻하고 보드라운 몸, 순수한 눈빛, 이 아이만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습니다. 지우는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렸다며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서툰 색연필선으로 그려진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눈을 깜빡이며 참았습니다. 정말 예쁘게 그렸다고, 할머니 방에 붙여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집에 들어가 지우에게 간식을 주고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 넣어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통장 3개,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 계좌 내역서, 숫자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세월 동안 모은 것들, 남편과 함께 읽어낸 것들, 며느리가 비웃었던 120만 원 통장과는 차원이 다른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무엇을 보여줄지. 하지만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때가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침착하게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제는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분노로 폭발하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담담하게 제 존재의 진실을 보여줄 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11월이 깊어갈수록 날씨는 점점 더 추워졌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지우를 유치원에 보내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을 준비하는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조용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먼저 제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한밤중 모두가 잠든 시간에 저는 노트북을 켜고 은행 앱에 접속했습니다. 오랜만에 확인하는 숫자들이었습니다. 예금 계좌, 적금 계좌, 주식 계좌, 그리고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던 부동산까지 총 자산은 약 8억 원 정도였습니다. 젊은 시절 벌었던 돈, 남편과 함께 모았던 돈, 그리고 부동산 투자로 불어난 돈,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며느리가 알면 얼마나 놀랄까요?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돈을 당장 드러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독립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다음으로 작은 원룸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우 유치원 근처에 조용한 원룸이 하나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햇볕이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계약 가능 여부를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 연락하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조급하게 움직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순간, 제대로 된 방법으로 떠나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와 작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우에게 제가 어릴 적 좋아했던 호떡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우는 맛있다며 연신 먹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퇴근하고 돌아와서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지우에게 이런 당분 많은 음식을 먹이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우는 무서워하며 제 뒤로 숨었습니다. 저는 지우를 감싸 안으며 미안하다고 다음부터는 조심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지우를 안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엄마가 화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엄마는 지우가 건강하길 바라서 그런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지우는 할머니 호떡이 맛있다고 속삭였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아이와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 이 집에 있으면 저는 점점 더 작아질 것이고 지우 앞에서도 존중받지 못하는 할머니로만 남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지우를 위해서라도 떠나야 한다고. 제대로 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12월이 되었습니다. 거리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화려하게 장식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년에 큰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방이 3개라고 했습니다. 안방은 부부가 쓰고 작은 방은 지우 방이고 3번째 방은 며느리의 서재로 쓸 거라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재택근무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럼 자신은 어디에 있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거실에 방 하나를 만들어주겠다고 작지만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대화가 자신과 무관한 일인 듯 무심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방에 들어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불을 끌어안고 숨죽여 울었습니다. 평생을 헌신했는데 결국 거실 한 구석에 간신히 자리 하나 얻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물론이고 아들마저 제 존재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제가 평생 사랑한 아들이 이제는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부동산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룸을 보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언제 오시겠냐고 물었고 저는 내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지우를 유치원에 보낸 후 저는 그 원룸을 보러 갔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깨끗했고 창문으로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습니다. 부엌도 있었고 화장실도 깔끔했습니다. 무엇보다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을 공간이었습니다. 중개인이 마음에 드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은 조금 있다가 하겠다고, 연락하겠다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묘한 설렘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제 선택으로 제 삶을 만들어간다는 느낌. 그날 저녁 저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지우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만들었습니다. 며느리를 위해서는 샐러드도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 시간 가족들은 평소처럼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피곤한 표정, 며느리의 무심한 눈빛, 지우의 천진난만한 미소. 이 풍경이 곧 끝날 것이라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제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서랍에서 다시 한번 서류들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통장, 등기부등본, 주식계좌. 이것들이 제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어둠 속에서 반짝이며 내려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순백의 눈으로 덮이듯 제 새로운 시작도 깨끗하고 당당하기를 바랐습니다. 12월 중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현관마다 리스가 걸리고 거실마다 트리가 세워졌습니다. 저희 집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우가 유치원에서 만든 장식품을 트리에 걸며 즐거워했고 며느리는 인터넷 쇼핑으로 비싼 장식품들을 주문했습니다. 겉으로는 화목한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허울 뿐인지를. 어느 날 오후 저는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옷, 아들의 와이셔츠, 지우의 작은 옷가지들. 손에 익은 일이었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방에서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며느리는 누군가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자를 곧 갚겠다고, 원금도 조금씩 갚아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깊고 무거운 한숨이었습니다. 저는 빨래를 계속 개며 모른 척했습니다. 하지만 귀는 며느리 방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책상 서랍을 열고 닫는 소리가 들렸고 무언가를 뒤적이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며느리의 대화를 또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과의 대화였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짜증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투자한 돈이 전부 날아갔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목소리로 얼마나 잃었냐고 물었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아들 몰래 대출을 받아주시기에 투자했다가 전부 잃은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명품 가방과 옷을 사는데 카드값도 엄청났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혼자 결정했냐고, 왜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돈을 벌어서 놀라게 해주려고 했다고,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아들이 어떻게든 해결해보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그 대화를 모두 들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분노,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묘한 안도감. 이제 그들도 저처럼 무력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자 집안 분위기가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아들은 퇴근하고 와서도 표정이 굳어 있었고 며느리는 눈이 자주 붓곤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준비는 중단되었고 집안은 점점 더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태도였습니다. 목소리도 부드러웠고 표정도 한없이 낮아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앉으라는 제스처를 했고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도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께 부탁드릴 게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혹시 도와주실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얼마 안 되는 금액이라도 좋으니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꼭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몇 주 전 제 통장을 보고 비웃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저를 무능한 노인으로 취급하며 무시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며느리가 지금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정말로 120만 원밖에 없다고 믿으면서도 그 돈마저 빌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절박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게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고 생활비 통장에 있는 돈이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다음 달 생활비로 아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실망과 좌절이 뚜렷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이 제가 기다리던 순간은 아니었지만 분명 전환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제게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마도 저를 더욱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제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다시 한번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8억 원. 며느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제가 원했다면 며느리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며느리는 제가 어려울 때, 제가 무시당할 때, 단 한 번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며느리가 어려울 때 저도 모른 척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공평했습니다. 창밖으로 크리스마스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웃집에서는 캐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 같았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곧 더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때가 바로 제가 진실을 드러낼 때라는 것을.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에는 새해의 희망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밤늦게까지 일하며 돈을 더 벌려고 애썼고 며느리는 집에서도 재택 근무를 하며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5천만 원이라는 빚은 쉽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날로 악화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자주 다투었고 지우는 그런 부모의 모습에 불안해했습니다. 저는 지우를 달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1월 중순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지우가 유치원에서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고열과 경련 증세를 보였고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며느리와 아들도 회사를 조퇴하고 왔습니다.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꼭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지우가 괜찮기를, 아무 일 없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의사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지우가 뇌수막염 의심 증세를 보인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여러 검사가 필요하고 입원 치료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아들은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어서 치료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검사비와 입원비를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보험 처리를 해도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막막한 표정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큰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빚도 있는데 어디서 또 돈을 구한다는 말입니까?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며느리가 저를 무시했어도 지우는 제 손주였습니다. 제 피부치였고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이였습니다. 지우가 아프다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지우는 병실에서 잠들어 있었고 며느리가 곁을 지켰습니다. 아들과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다행히 지우의 상태는 호전되었습니다. 뇌수막염은 아니었고 심한 감기에서 오는 열성 경련이었습니다. 의사는 며칠만 더 입원하면 퇴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병원비 청구서가 나왔고 금액을 본 며느리와 아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당장 낼 돈이 없었습니다. 카드 한도도 다 찼고 대출도 더 이상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병실에서 며느리가 폭발했습니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며느리는 아들에게 화를 냈고 아들도 지쳐서 맞받아쳤습니다. 두 사람의 다툼 소리에 지우가 깼고 겁에 질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우를 안아 복도로 나왔습니다. 지우의 등을 토닥이며 괜찮다고 엄마 아빠가 조금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달랬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는 이 모든 게 다 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평생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서 도움 하나 못 주면서 집에만 얹혀 살아서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었다면, 재산이라도 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거라고 소리쳤습니다. 며느리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생 남편 그늘에서 살았다고, 아들한테 빌부터 사는 무능한 노인이라고, 이제는 손주 병원비조차 못 대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년 동안, 아니 어쩌면 평생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솟구쳐 올랐습니다. 며느리의 무시, 아들의 무관심, 제 존재를 부정당한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지우를 간호사에게 잠시 맡기고 며느리를 마주 보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며느리가 저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비웃었습니다. 제가 뭘 안다고, 뭘 할 수 있다고 그런 말을 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병실로 돌아가 제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 어디 가냐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우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1월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뜨거웠습니다. 분노와 결심이 뒤섞인 감정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방에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감춰두었던 모든 서류를 꺼냈습니다. 통장, 등기부등본, 주식계좌, 채권증서, 모든 것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사진 몇 장, 지우가 그려준 그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침묵 속에서 떠났습니다.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곧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미리 예약해둔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새벽의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택시는 텅 빈 도로를 달렸고 가로등 불빛이 차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설렘, 슬픔과 해방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원룸에 도착한 것은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미리 연락해둔 덕분에 열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공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방이었지만 묘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서히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희미한 빛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지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병원에 누워있을 지우, 할머니를 찾을 지우. 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슬퍼할까요? 그 생각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20통도 넘게 와 있었습니다. 아들의 전화였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전화 좀 받아주세요. 걱정된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지우 잘 돌보라고. 엄마는 괜찮으니 연락하지 말라고. 그리고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원룸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구를 들이고 생필품을 사고 작은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고독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동네 슈퍼마켓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순자였습니다. 순자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순자는 어떻게 된 거냐고, 왜 집을 나왔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순자를 근처 카페로 데리고 가서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며느리의 비웃음부터 지우의 병원비 문제, 그리고 며느리가 제게 퍼부은 모욕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끝나자 순자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했다고, 이제라도 나온 게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하겠다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고. 더 이상 무시당하며 살지 않겠다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자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말해야 하지 않냐고, 제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보여줘야 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할지, 언제 말할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원룸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제 마음을 담았습니다. 평생 아들을 사랑했다는 것, 아들의 행복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했다는 것, 하지만 이제는 제 존엄도 지키고 싶다는 것, 그리고 며느리가 저를 무시한 모든 순간들, 제가 느낀 상처들을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제 통장 사본과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본을 동봉하겠다고 적었습니다. 그들이 몰랐던 진실을 이제는 알려주겠다고. 제가 결코 무능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만 겸손하게 살고자 했을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적었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나니 새벽이었습니다. 눈물이 편지지에 떨어져 번졌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제 진심의 일부니까요.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그리고 제 모든 계좌의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모든 것의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서류 묶음을 손에 쥐자 그동안의 세월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 일궈온 것들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소에도 들렀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제 명의로 정리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오래 걸리는 일이었지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편지와 함께 봉투에 넣었습니다. 무거운 봉투였습니다. 무게만큼이나 제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며칠 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더 이상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원하는 대로 혼자 있게 내버려 두기로 한 것 같았습니다. 혹은 너무 바빠서 신경 쓸 여유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오후 문 앞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순자였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이 저를 찾아다닌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동네마다 돌아다니며 저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병원에서 지우를 돌보고 있고 아들은 일과 저를 찾는 것 사이에서 지쳐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제가 힘들 때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는 제가 제 자신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순자는 이제 그만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편지라도 보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습니다. 이제는 보낼 때가 됐습니다. 순자가 돌아간 후 저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들의 집 주소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등기우편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직접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편지가 대신 말해줄 것입니다. 우체국에 가서 등기우편을 보냈습니다. 접수증을 받아들고 나오는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공은 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든 그것은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편지를 받은 아들과 며느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화를 낼지, 후회할지, 아니면 여전히 무관심할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지우가 그리웠고 아들도 그리웠습니다. 심지어 며느리조차 그리웠습니다. 함께했던 시간들, 비록 힘들었지만 그래도 가족이었던 그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슬펐고 제 선택이 옳은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눈물은 제 마음을 정화시켰고 다시 한번 결심을 다지게 했습니다. 저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제 존엄을 지킨 것뿐입니다. 며칠 후가 바로 편지가 도착할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을 기다리며 조용히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낸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원룸에서 간단한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토스트 한 조각과 따뜻한 차,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평온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의 전화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마도 편지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편지에 동봉된 서류들이 진짜냐고, 정말로 이렇게 많은 자산을 가지고 계셨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진짜라고, 그것이 제가 평생 모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왜 말하지 않으셨냐고, 왜 숨기셨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다고, 그저 소박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또다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어디 계시냐고 집으로 돌아오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직은 그럴 수 없다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하다고, 어머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이도 지금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어머니께 사과하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야 후회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진심으로 잘못을 깨달은 것일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제가 사는 원룸을 찾아왔습니다. 순자에게서 주소를 알아낸 모양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들은 제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머니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것, 서연이가 어머니를 무시하는 것을 막지 못한 것, 모든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낳고 키운 아들, 평생을 사랑한 아들, 하지만 동시에 저를 지켜주지 못한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아들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지만 아들은 둘러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를 끓여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아들은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지우가 어머니를 많이 찾는다고, 할머니 어디 갔냐고 매일 온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지우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편지를 받고 큰 충격을 받았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께 직접 사과하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며느리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이해한다고, 기다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후 저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거리를 유지해야 할까요? 저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며느리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손편지였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편지를 열었습니다. 편지에는 며느리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오만했는지, 그리고 어머니께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 적혀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어쩌면 피해자였는지도 모릅니다. 돈이 전부라고 배운 사회, 겉모습만 중요하다고 가르친 세상의 피해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받은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비웃음, 무시, 모욕. 그 모든 것이 여전히 제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용서해야 할까?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혼자 살아야 할까? 순자를 만나 상담했습니다. 순자는 제 마음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남들의 시선이나 체면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제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돌아가되 예전과는 다른 관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을 것이고 제 존엄을 지킬 것입니다. 하지만 지우를 위해서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관계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나자고 했습니다. 아들은 기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언제든 좋다고 어디든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중립적인 장소를 택했습니다. 집도 아니고 제 원룸도 아닌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약속 날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일찍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2월의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며느리와 지우도 함께였습니다. 지우는 저를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저는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따뜻하고 보드라운 몸.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깊이 고개를 숙이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눈물이 그의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만했던 그 얼굴은 온데간데없고 후회와 참회로 가득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알려줄 것입니다.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는 하겠다고,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겠다고, 존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도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독립적으로 살겠다고, 원룸에서 혼자 지낼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자주 보러 오겠다고, 가족으로서의 관계는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시라고, 함께 살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고, 이제는 제 삶을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제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도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지우의 병원비는 제가 낸다고, 그리고 당분간 아들 내외가 경제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생활비를 보태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혜가 아니라고, 할머니로서,
어머니로서 해주고 싶어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들은 고맙다고 죄송하다고 연신 말했습니다. 며느리도 눈물을 닦으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1시간쯤 대화를 나눈 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우에게 다음 주에 또 보자고 약속했습니다. 지우는 꼭 오시라고 할머니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뒤돌아보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지우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들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후련함과 동시에 쓸쓸함이 있었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관계는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가깝지는 않을 것이고 예전처럼 헌신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제 존엄을 지키면서도 가족과의 연을 유지하는 것, 거리를 두되 사랑은 나누는 것, 그것이 제가 찾은 답이었습니다. 원룸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작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선택하고 꾸민 공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창밖으로 겨울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게도 새로운 시작이 왔습니다. 며칠 후 지우를 만나러 갔습니다. 공원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지우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다고 언제 다시 집에 오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할머니 집에서 산다고 하지만 지우 자주 보러 올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지우는 아쉬워했지만 이해한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지우는 유치원 이야기를, 친구들 이야기를 신나게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며느리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무심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조심스럽고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와 눈이 마주치자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도 아물 것입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덜 아플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더 건강하고 더 존중하는 관계가. 1시간쯤 지나 지우와 헤어졌습니다. 지우는 다음 주에 또 보자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며 약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저녁장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장바구니에 필요한 것들을 담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삶을 살고 있구나.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온전히 저 자신으로 살고 있구나.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순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녁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저는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순자와 함께라면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순자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을, 제 결정을,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순자는 잘했다고 당당하게 살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는지는 시간이 알려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존엄을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65년을 살아오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법, 참는 법, 희생하는 법.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 제 존엄을 지키는 법, 거리를 두되 사랑을 잃지 않는 법. 쉬운 길은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만큼 왔으니까요. 제가 이만큼 강해졌으니까요. 며느리가 비웃던 그 통장, 120만 원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통장, 이제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찾은 것은 자존감이었습니다. 제 가치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시선에 제 가치를 맡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며느리가 제 통장을 보고 웃던 날로부터 정확히 1년 후였습니다. 그날 저는 원룸에서 조촐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순자를 초대했고 지우도 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케이크를 자르며 생각했습니다. 이 1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 제가 제 자신을 찾은 1년이었다고. 지우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유치원에서 배운 생일 축하 노래였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들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창가에 앉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선택한 삶이었고 제가 책임지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